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오늘은 자존감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란 말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네. 자존감이라는 게 너무나도 식상해진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뭔가? 뭐 사전적 의미는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다. 자신을 긍정하는 게 무슨 뜻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 나에 대해서 좋은 점을 생각하는 것?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자신을 긍정하다라는 뜻은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좋은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좋은 점은 이런 점이 있고 그렇죠? 나쁜 점은 이런 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꼼꼼해. 그러면 좋은 점은 실수를 하지 않고 굉장히 꼼꼼하지만 나쁜 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또 느려요.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또 책도 쓰고. 그래서 제가 내린 어떤 정의는 상처를 튕겨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처가 와도 내가 팍팍팍 내 마음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팍팍팍 튕겨낼 수 있는 마음의 단단한 근육을 만들자라는 것이 제 자존감의 어떤 정의입니다. 정신과 의사도요, 사실 진료실에 온 분들에게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요? 아니면 자존감이 높습니다. 이런 평가를 잘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라는 것이 어떤 단면만 보고 성적을 먹이듯이 점수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자존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의 문제구나. 이것이 참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존감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의논해 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저희 병원과 센터에서 심리치료센터에서 자존감 파티라는 거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자존감 파티라는 게 뭐냐면 나도 낮고 너도 자존감 낮으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파티를 하자. 서로 위로를 해주면서 우리가 그냥 우리 된 모습을 서로 기념하자.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교육을 시키거나 수업을 듣거나 혼내는 곳이 아니라 너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나도 이런 부분이 부족해. 우리 서로 채워주자. 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너에게 이런 좋은 모습이 보여. 이렇게 서로를 기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센터장님도 여기 있고요. 또 여기 옆에는 나중에 토크를 하시는 정진 코치님. 네, 같이 강의도 진행하고 나눔도 같이 진행했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 모르는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이에요. 뭐 적을 때는 50명, 많게는 막 70, 80명씩도 모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전의 모임이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타깝게도 좀 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언제 자존감 파티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문의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 얘기를 열심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일방적인 강의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사연들 또 잘 깨달은 거 강의를 듣고 나서 깨달음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조장으로 잠깐 참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조별로. 근데 저는 얘기할 틈도 없어요. 너무 얘기를 잘 하시고 처음 보는 분 앞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오픈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처음 보는 분인데 어쩜 이렇게 얘기를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그런 얘기하려고 온 모임 아닌가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평가받지 않는 장소에서 내가 어떤 그 지연이나 또 교회에서 만나는 모임도 아니고 정말 나를 모르는 제3자와 함께 나의 마음속을 탐구하는 것을 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카페 문을 이제 제가 카페를 빌려서 했는데 10시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10시가 넘어서도 자리에 일어나지 않으셔서 제가 참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진정한 럭셔리라는 게 여기 있구나. 우리가 뭐를 소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눔의 경험, 내가 이해받는, 소외되지 않고 여기서 소속감을 가지고 이해받는 모임.
이것이 진정한 럭셔리고 진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여기 다 아는 한 이제 계속 진행할 생각이고요. 저희 센터에서 이제 그것을 한 이유가 저희 센터 이름이 이제 굿 이미지예요. 굿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 왜 제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외부의 메시지, 사회적인 어떤 편견, 또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부모의 말, 부모님께서도 우리의 자존감 많이 상처를 주셨죠. 또 우리도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예민하게 하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항상 나의 말과 나의 언행에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곧 나의 상처가 말로써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굿 이미지 상담센터라는 이름이 탄생된 게 God's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을 해보자. 우리가 각자 우리가 받은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그 고유한 특성을 회복시키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받아들이고 사랑하자. 그리고 전념해서 좀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놓지 말고 전념해서 그것을 하나님 은사를 활용하면서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도록 해보자 라는 맥락이에요. 그것이 뭐 당장 완성될 수도 있고 정말 죽기 전에 완성될 수도 있고 죽고 나서 완성될 수도 있고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해프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시작되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던지고 싶은 말은 항상 그래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강의 시간에 예민한 게 나쁜 걸까요? 그때 여러분이 전부 이제 예민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나는 왜 나만 예민한가 이게 아니라 나의 예민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덜 예민하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고 유리한 선택을 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지난번에 했었죠. 오늘은 자존감이 나쁜 것이 그럼 나쁜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눈치가 빠르셔서 자존감이라는 게 아까 제가 성적을 매길 수 없는 것처럼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치 나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지? 나는 진짜 형편없나 봐. 자존감이 낮은 거 또 한 번 확인했어. 그게 아니라 또는 학원을 가서 높여야 되나? 자존감 공부를 더 해서 책을 많이 봐서 원장님 강의를 많이 들어서 내가 자존감을 더 높여야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감이 이렇게 낮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상처를 좀 덜 받을 수 있을까? 준비하는 것. 또 자존감이 높은 삶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존감이라는 독이라는 책도 있어요.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는 오히려 상처를 또 주기도 쉽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집단에서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약간 오지랖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또 뭔가 소외된 사람들을 뭐 애써 찾아가서 도와준다든지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눈에 띄어요. 동급이 눈에 띄는 거야. 그래서 가서 조금 더 챙겨준다든지 장점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기쁜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매슬로우는 내적 자존감과 외적 자존감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적 자존감이라는 거는 곧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적 자존감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자존감이 낮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근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왔거나 아니면 끊임없는 환경에서 오는 좀 현재 사회에서 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기 평가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제가 한 전문가를 만났었는데 밖에 나가서는 선생님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엄마가 너 옷 그게 뭐니?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옷 갈아입느라고 출근 늦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에도 상처를 너무 쉽게 받고 자기 입은 의상을 고르는 데에도 너무나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결정장애처럼 자신이 내린 선택과 결정에 자신이 없는 것. 그것도 이제 낮은 자존감의 한 가지 패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존감을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패턴을 보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선택도 꽤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든지.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는 시험 보기 전날 책을 그냥 덮어버리고 자버려요.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드라마가 보고 싶은지 계속 그것만 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에게 해로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행동이 이미 그걸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런 떠오르는 게 좀 있으세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 또는 유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나쁜, 오늘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자버려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모든 나에게 해를 주는 좋은 선택을 일부러 안 하는 모든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존감 안정성을 만드는 법을 좀 같이 연구해 보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어요. 한 가지는 자기 소외감을 좀 없애자. 여러분 어느 모임을 갔는데 내가 거기서 굉장히 아무도 따돌림을 안 하고 있는데 소외를 당하는 느낌. 그 그룹에 끼지 못하고 나만 겉도는 느낌 가진 적 있으세요? 그쵸? 그런 경우는 항상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나답게 행동을 안 하지? 소외감을 느끼면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해요. 막 웃고 활발한 척 떠들고. 근데 내가 뭔 얘기하는지도 잘 몰라. 또 두 번째는 그냥 움츠러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막 평가를 해요. 저 사람 왜 저런 얘기하지? 저 말 틀렸어.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본래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본래의 마음은 감추고 없애고 진짜 자기는 숨기고 가짜 자기로 그 자리에 있는 경우는 결코 그 자리에 소속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그래서 그 모임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진짜 자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날은 자존감 안정성이 없는 날인 거죠. 그래서 진정 함께 하고 싶다면 진짜 내 모습으로 있어야겠다. 누가 나에게 평가를 내리던 내가 어떤 내 모습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그냥 내 오늘 그 상태 그대로 좀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내 것에 좀 더 집중하자. 내 것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대적 박탈감, 상박감이라고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는 갖고 싶은 거는 기준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나는 여기에 있어. 내 수준. 그러면은 사실은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요즘 특히 SNS 때문에 많이 그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데만 가고 누구 가족은 여기도 갔다 왔다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 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마땅히 나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갖지 못했다. 교회 자매들 중에는 친구의 결혼식. 굉장히 박탈감 많이 느끼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친한 자매가 있는데 한 자매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남아있는 자매는 이제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교인들이 뭐라 그러죠? 너 그 자매 결혼했는데 너도 이제 해야지. 너도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이제 축복된 말로 얘기는 하지만 본인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쟤는 뭐 눈이 낮아서 눈이 높아서 왜 결혼 아직도 못했지? 이런 어떤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자,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리스트해서 적어 갖고 와보세요.
응?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목록을 적어 갖고 오듯이. 응? 응. 그러면 다음번 갖고 올 때요 적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별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라도 적어 갖고 와라. 너의 장점을, 네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너무 쑥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내 장점이 뭔 것 같아? 아들 내 장점이 뭔 것 같아? 엄마 장점이 뭐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정답을 얘기해 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은근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사람들은 내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남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장점을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장점을 얘기했어요. 눈이 너무 예쁘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나 눈이 컴플렉스예요. 내 눈 짝짝이잖아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보석 같은 거는 묻어놓으려고 그러고 자꾸 정말 그 안에서 남들도 보지도 않는 흠만 확대해서 막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의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왜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저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것만 매일매일 생각할 수 있고 기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 자존감에 대한 변동이 이렇게 심하지 않을 거예요. 작은 말 하나, 작은 사건 하나에도 일희일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뭐 했던,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던 상관없이 우리 각자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은혜는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에게 자녀됨. 그 자녀됨이라는 거는 여러분 입양됨 아시죠? 입양된 거. 입양돼서 양자됨이라는 건 자녀로 입적이 됐다는 거는 뭐예요?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의 보살핌뿐만 아니라 미래에 모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런 권리와 주권을 나에게 이미 상속하셨다라는 자녀됨. 단지 친밀감뿐만이 아니라 그런 권리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걸 느낄 때 우리에게 자존감 안정성은 결국의 뿌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를 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높은 데 처하거나 낮은 데 처하거나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내 자녀됨을 강조하셨던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존감의 대가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께 자존감 안정성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함께 해주실 정진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코치 정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원장님 강의 들으면서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자존감, 안정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 정말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부모님께 비수가 꽂혀 쉽지 않네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 하는데 잘 안 돼서 속상한데 부모님이 공부가 제일 중요해 하고 한마디 하신 게 저의 모든 노력이 사라져버리는 느낌이야 힘들었어요. 가뜩이나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다 상처도 받고 참아서 화가 쌓였는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자녀분께서 준 사연이신데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이 학생의 마음이 절절히 그냥 저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에베소서에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 자녀를 노하게 하는 비수꽃임 한마디. 공부가 제일 중요해.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진짜 공부 안 되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부모님에게 내가 또 실망을 안겨드리는구나 라는 게 또 한 번의 상처가 이제 한 번 더 속상한 거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다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애는 합격하고 저쪽 애는 떨어져야 되지. 합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합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떤 아이만 이제 특별히 이제 공부 쪽으로 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들은 뭐 체육 쪽이나 예체능이 더 발달된 아이들도 있고 또 세움이 더 빠른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획일화된 한 가지 이렇게 교실에서 앉아서 오래 붙어 있어서 성적을 우수하게 내고 그렇죠? 짧은 시간에 시험 성적이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압박감을 모든 아이들이 같이 누리고 있다는 거죠. 10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더 비정상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 너 말도 옳다. 너 말도 옳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성적이 조금 오르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뭐 티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티 안 냈대요 부모님이. 근데도 뭔가 실망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는다든지 뭐 한숨을 쉰다든지 뭐 과외를 막 서둘러서 바꾼다든지 이런 모습 자체가 벌써 내가 용납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한 자존감 안정성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반응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럼 부모님은 반면에 왜 이렇게 성적이 연연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부모도 막 아이들 성적에 일희일비 하는 거죠. 본인의 자존감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역시도 자존감 안정성이 아이의 성적에 자신의 자존감이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약간 학력 컴플렉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가치 기준이 원가정에서부터 공부가 제일 중요했다든지 그의 부모님도 성적으로 칭찬을 했다든지 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가치관이 아주 뚜렷한 경우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댁이나 남편이 아이의 어떤 학원비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줬을 때 내가 뭔가 갖다 와서 보여줘야 되는 심지어는 그런 부담감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도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엄마는 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기적인 어떤 내적 동기의 다이나믹을 저희가 다 이해를 해줘야 돼요. 상담하는 사람은. 또 아이들의 심리는 어떻겠어요.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나는 뭘 해도 엄마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부부가 사이가 나쁘고 큰 소리가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좀 더 성적을 올리면 엄마가 기뻐하실 텐데. 엄마가 아빠하고 덜 싸울 텐데. 나는 공부도 못할 뿐더러 내적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내 스스로도 만족이 안 되지만 외적으로 오는 피드백에서도 나는 부족한 아이구나 뭔가. 그러한 자존감 안정성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성적이 뭐라고.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학부모님들이 그러세요. 그럼 원장님은 자녀가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습 능력이라는 거는 뭔가를 문제 해결 능력이니까 학습 능력을 발전시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떠한 과목에서 우수한 시험 성적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학습의 주도적인 그런 어떤 자기의 그 노력과는 상관없이 각자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아이도 인정해야 되고 부모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참 이 성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만났던 한 청소년이 생각이 나는데요. 학습 코칭 많이 하셨잖아요, 청소년들. 네. 제가 학교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학생이 그때 찾아왔습니다.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저를 만나자마자 딱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그런 벌써 이제 얼굴빛이 뭐 어둡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 무슨 일이 있니?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1시간 뒤에는 이제 수업에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 뭐 성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제가 딱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너의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런데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게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선생님 궁금한 거는 너는 뭘 좋아하니? 너는 뭘 잘해? 그리고 너는 어떨 때 마음이 뛰니? 제가 좀 이렇게
공감을 하고 넘어갔을 때 좀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니까 이 친구가 뭐지? 갑자기 죽고 싶다는데 뭐라 이런 질문이지? 처음에 좀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고 적어보기도 하고 찾아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뭐 가정 환경도 좋지 않고 부모님께도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었고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뭐 왕따도 당하고. 근데 그 친구가 한 가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 친구가 가진 한 가지. 그 친구는 누구보다도 만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화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화를 그리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나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그쵸. 뭐 이렇게 이제 엄마 보면 맨날 만화책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열받겠죠, 엄마가. 쓸데없는 그림이나 그리고 있냐? 이제 맨날 혼나고 그러니까 나는 공부도 못해. 뭐 맨날 부모님 돈도 없어. 뭐 맨날 과정교도 어려워. 뭐 이런 생각만 하다가 이제 자기가 난 누구보다도 만화를 사랑하는구나를 본인이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만화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고 또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연결도 되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와, 나에게 이렇구나. 나는 만화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해서 예대에 들어가고 이제 최근에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를 보면서 오히려 이제 자기가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제 가정 환경이라든지 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덜 오히려 이제 집중하고 오히려 나쁜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좀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이제 그 안에 있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 안에 있는 보물이 있을 텐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찾아가 보시면 그 안에 또 놀라운 기쁨과 또 에너지가 또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느라고 그걸 찾아볼 시간이 없다는 게 네네. 제일 문제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엄마들이 이제 사실 병원에 와서 그 뛰어올 때는 뭐냐면 아이가 아예 학교 자체를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공부도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엄마가 정신을 번쩍 번쩍 드는 거죠.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제가 한 번은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이제 그 클럽이나 이런 데를 고등학생인데 학교를 안 가고 이제 클럽에 데려가는 친구를 이제 데려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끌고 온 거죠. 요즘 어떻게 해달라.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실 그걸. 근데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코칭 중에 기적 질문이란 게 있는데 너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일 기적이 일어났어.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학교가 문 닫았습니다. 뭐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차라리 그거였으면 제가 마음이 편했을 텐데 갑자기 우주 정복을 하게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장난하나 지금? 나 코치 앞에서 근데 그걸 겨우 참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무슨 뜻이 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뭔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것 같대요. 그래서 기적 질문도 2번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래 또 기적이 일어난다 뭐 이랬더니 좀 제가 납득할 만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영생을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속으로 또 제가 이 친구 또 장난하나? 그래서 물었어요. 그건 무슨 의미니? 그랬더니 뭔가 나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느낌을 받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직업이 너에게 뭐가 있겠니? 혹시 그런 그거 할 수 있는 직업이 있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탁 갑자기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요. 연극하고 싶어요. 되게 잘생기고 그래서 또 클럽도 다니고 아무튼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잘 버티면서 이제 뭐 연기학원에 가서 이제 연극학과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뭐 그런 이제 자기 안에 이제 뭔가 하나씩은 다 있다라고 저는 그렇죠.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환경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을 참. 부모님들이 다 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보물을 찾아주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도 좀 볼까요? 네, 2번째 사연을 보겠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집안일을 하고 유치원생이었던 동생을 돌보기 원했는데 아빠의 기대만큼 하지 못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늘 욕을 하고
자주 물건을 집어던지고 윽박지르고 분노했습니다. 집을 나오고 싶었지만 어린 동생을 두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모든 스트레스가 나로 인한 것이라며 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죽고 싶었는데 죽을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했어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인으로 보기 위해 너무 빨리 고난을 극복한 척 한 탓인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상처가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살면 힘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 죽고 싶어요. 10년째 죽고 싶다는 이유로 대충 살고 있습니다. 저 살고 싶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사연인데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자살에 대한 언급이나 죽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저는 그분들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봐요. 잘 살고 싶은 마음, 살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망치고 싶다. 진짜 너무 지쳤다.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싶기 때문에 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 우리가 별로 주변에 이런 일도 있나? 너무 흔해요. 사실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또 특히 20, 30대 자살률은 모든 사망 통계에서 1위,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진료실에서도 자살 유가족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자살자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자살 유가족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남은 가족의 자살률도 4배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자살이라는 것이 예방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염을 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 생기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갑작스럽고 또 공격을 당하는 것 같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굉장한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애도 반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자살 환경을 목격한 경우, 자녀가 목격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신의 어떤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주변에서 치료를 받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거는 정상적인 애도가 아니구나.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아버지도 사실 그걸 발견해갖고 치료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역시도 자신의 이런 어려움을 그냥 화만 내면서 끝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런 자살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개입이 없는 거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9.11 테러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무료로 심리치료를 나라에서 다 지원해 줬잖아요. 저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뭐 그냥 물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심리치료를 지원해주고 교회 차원에서도 자살했으니까 지옥 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치료를 빨리 받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를 공동체 내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왜? 가족들은 각자가 다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는 자녀대로, 그렇죠? 동생은 동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또 자살자의 부모는 부모대로, 늙으신 부모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10몇 명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애도 과정이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럴 리 없어. 부정을 하죠. 충격받으면서. 그 다음에는 분노와 비난을 해요. 어떻게,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늘 그거를 이제 상처로 안고 있는 거죠. 또 좀 더 지나가면은 절망의 상태. 3단계는 할 수 없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없었다. 도저히 엄마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어떤 절망, 거의 포기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용의 단계. 엄마도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셨겠지. 엄마가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하기도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지 못했구나. 또는 엄마가 그때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타협이 돼요. 스스로에게. 타협과 수용의 단계로 해서 이런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인 거죠. 그리고 사실 20살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20살이라는 게
대학 입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직장을 가게 되면 뭐 면접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부모의 코치도 필요하고 안정된 가정 환경이 필요한 그런 나이인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제대로 찾아볼 수 있던 그런 자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또 이 아이대로 20살의 아이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집안일도 하고 동생도 돌보고 엄마랑 헤어진 그 슬픔도 견디고 또 아빠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뭐 탈선은 안 했잖아요. 집을 나간 건 아니잖아요. 가출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학교도 마치고 직장까지 다닌 것만으로도 너는 정말 대단한 거다. 하지만 당장 급할 때는 우리가 바닥을 쳐요, 그냥. 근데 바닥을 치고 이제 조금 살아날 만하면 그때 우울증이 옵니다. 우리가요, 시어머니 봉양하고 시어머니 10년 동안 병간호했어요. 그동안은 우울증 안 와요. 딱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우울증이 와요. 내가 바닥을 치고 너무 힘들 때는 당장 처한 일이 너무나도 급하니까 우울증이 올 그런 여력도 없는 거죠. 우리가 누울자리 보고 눕는다고 우울증도 안 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되고 지나고 나면 그 여파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얘기한 것처럼 감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너무 큰 사건이잖아요. 그때 이제 충분히 아파할 수 없었을 거고 그렇죠. 제대로. 그러니까 그 아픔이 점점 커지고 또 아버지의 영향으로 더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분 사연을 들으면서 이분은 아픈 건데 많이 아픈 건데 뭐랄까요? 그냥 제대로 아파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분은 누군가와 함께 이것을 같이 아파할 그런 것이 필요하고 아까 신앙적인 부분이 나와서 정말 아픈 거는 잘못된 게 아닌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한다, 나도 너와 같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또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뭐 탓하시거나 뭐 이분이 느끼시는 그런 것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로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주님의 위로가 이분에게 있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그 자책과 어떤 원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다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원망이 우리가 의식을 하던 의식을 하지 못하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부모상의 이미지를 하나님에게 투영을 하고 투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불신앙이거나 또는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부모상을 투사하니까. 그럼으로써 신앙에 대한 것도 거리가 이제 멀어지고 여기 보면 누가 나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정말 제대로 된 공동체에서 신앙을 나누고 싶다 해도 그런데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이래요. 난 신앙으로 해결할래요. 무슨 심리 치료를 받아요. 이런 분들 계신데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극적인 대면이 있을 때 치료는 심리 치료는 거기에는 그냥 먼지 같은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근데 그런 경우가 매번 해프닝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의 마음의 어떤 치유는 조기 개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응급 상태는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입을 해서 정말 함께 아파할 수 있으면 함께 울고 그렇죠? 함께 위로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원망이 오히려 더 신앙을 악화시키고 신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앙이 나빠지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었죠. 네. 근데 안타깝지만 굉장히 흔한 사연이기도 합니다. 코치님 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이 사연을 보내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강의 또 말씀에 감사합니다. 유은정 원장의 마음치료 코칭 시즌3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자존감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다음 강의는 나이 들수록 자존감, 중년과 노년기의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